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하기 5년여 전에 함경도 조선만화가 되어 변방 여진 오랑캐의 침입을 감비하다 백의종군하게 된 녹돈도의 동전은 이순신이 뜸하기 4년여 전인 1583년에 순찰사 정원신이 건의하여 경작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순찰사는 군무를 순찰하던 벼슬로 또 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신은 후에 평조판소 우의정을 지냈으나 정예립과 먼 친척인 관계로 모함을 받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녹돈도는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어 사람과 말이 통행할 수 있었고 북쪽으로는 여진족의 마을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침입을 막기 위한 목책이 설치되었지만 수비하는 군제리 수가 매우 적어 항상 사람들이 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여진 오랑캐가 침입해올 당시에는 마침 풍년이 들어 경부사 이경록과 조선만호 이순신이 농민들과 함께 경작지에 나가 있어 책노안이 비게 된 사이에 매복해 있던 오랑캐가 기습 공격해 수비 병사를 살해하고 노략질해 간 것이었는데 이경록과 이순신이 그 무리를 뒤쫓아 3명의 오랑캐를 목베고 50여인의 백성을 구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함경도 병마절도사인 이일이 책임을 이순신과 이경록에게 돌리고자 하여 형구를 설치하고 참하려 하자 이순신이 항변하기를 전에 군사를 충원해 줄 것을 청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지금도 그 공문서가 남아있다 하니 차마 베지 못하고 옥에 가둔 후에 선조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선조의 명을 따라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도망한 오랑캐 우두머리를 잡아 죄를 사면받았고 이 일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녹돈도의 둔전은 폐지됩니다. 당시 이순신을 참하려 했던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북상하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선조의 명을 받아 순변사가 되어 상주에서 왜적과 전투를 치렀지만 자신을 보좌하던 종사관은 모두 전사한 상황에서 홀로 달아나 죽음을 면합니다. 녹돈도의 일로 백의종군하게 된 2년 후 이순신은 전라북도의 정읍 현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감은 현의 수령으로 종육품의 벼슬입니다.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은 한때 이순신과 이웃에 살았는데요. 평소 이순신의 점잖고 바른 몸가짐을 눈여겨보았던 유성룡은 손님으로 대우하듯 또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 그로써 이순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순신은 전란에 대비해 전비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거북선을 건조했는데요. 배 위에는 널판치를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어 아군이 겨우 다닐 수 있는 넓이로 좁은 십자기를 내고 남은 부분에는 모두 칼과 송곳으로 촘촘히 박았으며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화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구멍내었고 뒤에 거북거리 밑에도 또한 화포 구멍이 있었습니다. 선체 좌우에도 각각 6개씩의 화포 구멍이 있어 사방으로 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매우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전투 시에는 이형을 엮어 덮어 칼과 송곳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 적이 배 위에 오르게 되면 칼과 송곳에 찔리는 한편 적선에 포위되면 화포를 일제히 발사했기 때문에 외적의 배들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녀도 아군은 아무 손실 없이 적의 배를 대파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이순신과 원균이 옥패해진 이후 각기의 본영으로 돌아간 즈음인 1592년 5월 16일 외적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33일째 되는 날인데요. 경성을 떠나 선조와 함께 평양성으로 자리를 옮긴 사헌부와 사관을 해서 아래입니다. 적병이 이미 임진강에 다다라 있으니 형세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이곳의 흔적을 드러내고는 다른 곳으로 몰래 넘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상류의 여울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엄히 명하소서. 13일 전인 1592년 5월 3일 선조가 비운 도성에 무혈 입성한 왜군은 활짝 열린 흥인문을 통해 들어올 때 함정일 것을 염려하여 선발대를 먼저 들여보내 궁 안을 샅샅이 뒤져 남아있는 군병이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들어왔을 정도였는데요. 이날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종묘는 불에 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라의 임금이 서울을 버리자 도성안의 양반은 물론 양인과 천인들 모두 바깥 지방으로 피난했지만 경성을 점령한 왜군이 곳곳에 방을 붙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선모하니 얼마 되지 않아 저자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왜군이 발행한 신분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자유로 출입하였으나 시기를 틈타 외인의 앞잡이가 된 조선인들의 간악한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그로써 불에 타 숨진 시신의 해골이 동대문 밖에 봉우리를 이뤄 쌓이게 됩니다. 평양성에 응거한 선조는 임진강을 다시 최후 방어선으로 정하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집결시켜 왜군을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통신사의 부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사람이 김성일이었습니다. 전란이 발생하자 경상우도의 초유사가 된 김성일이 서면으로 아릅니다. 초유사는 난이 발생했을 때 민심을 다독여 내부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입니다. 신이 죄는 만 번 주고 마땅한 일인데 아무런 형벌도 받음없이 이와 같은 큰 책임을 내려주시니 지는 감복하여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적들과 더불어 공존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공주에 도착하여 대가가 서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는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걸어서라도 뒤를 따르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본도에서 패전한 군사만 흩어져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은 수의 백성들 모두가 산과 숲으로 숨어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어도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향병과 의병들의 수요가 제법 그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의령 출신 유생으로 곽재우는 어려서 활과 말타기를 익혔고 집안이 부유한데 전란이 시작되었음을 알고는 그 재산을 다 소비하여 의병을 모아 수하에 장사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 과골이 동지사가 되어 북경에 갔을 때 황제가 내려준 붉은 비단으로 무관복을 지어 입고 의령 현 지경과 낙동강 강변을 휘젓고 다니면서 외적을 만나면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분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리게 해 돌격하니 화살에 적중되는 적이 많아 번번이 패하여 달아나고 감히 항전하지 못합니다. 외적에게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는 홍위 장군이 있으니 우선 조심해 피해야 한다고 외적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전란 초에 도내의 병마 절도사와 우수사 등은 각 관아의 무기를 모두 전선에 모았다가 폐해 달아날 때 전부 물속에 던져버리고 불에 태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곡식 창고 또한 수령 등이 적이 당도하기도 전에 먼저 두려움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백성들이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기 때문에 군량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의병이 비록 모였다가도 병기와 식량 모두가 없는 것을 알고는 굳은 뜻이 없는 사람은 이내 흩어져 버리는데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병기와 식량을 구할 방도가 없어 지극히 답답할 뿐입니다. 외적의 대부분이 경성으로 향하노라 남아있는 자들은 100명에서 5, 60명씩 곳곳에 나뉘어 주둔하고 있는데 성조성에는 다만 4, 50명이 적군인데도 우리 병사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적이 이곳의 지방관이라 칭하면서 하나의 곡식을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본도의 침범한 외적이 연해에 있는 섬들에 나타나면 그곳 진보를 지키는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도 겁을 내 명을 무시하고 앞다퉈 육지로 도망했기 때문에 바다를 지켜야 하는 군영이 모두 비었습니다. 경상 우수영은 우수사와 그 밑에 우후가 스스로 그 본영을 불사르고 우후는 거처를 알 수 없이 사라졌고 우수사는 다만 배 한 척을 거느리고 사천 해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잡졸 수십 명 외에 남아있는 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우도안의 상황이 모두 이러했기 때문에 적병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파죽지세로 불과 수십일 만에 이미 경성을 함락했으니 만약 군법이 엄격하여 패전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전투를 피해 머물러 있는 자 또한 반드시 죽이며 성을 버린 자도 반드시 죽이고 변란이 생긴 후에 장수된 자가 능히 군법을 잘 시행하여 그런 자들을 즉시 참수하였으면 군사들이 물러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을 것이니 어찌 지금과 같은 처지에 이르러 있겠습니까? 또한 근래에는 노역이 너무 과중해 백성들이 삶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벌 역시 혹독해 군과 민 모두에 원망하는 기운이 가득 차도 호소할 곳이 없어 그 마음이 떠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왜적이 민심을 현혹하니 어리석은 백성은 모두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왜적과 함께 가는 곳마다 도적질을 일삼는데 왜적은 몇몇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반란하는 백성들이어서 지극히 한심할 뿐입니다. 이제 만약 관대한 명을 내리시어 전란을 평정한 후에는 노역은 가볍게 하고 세금 또한 낮추며 형벌의 집행을 느슨하게 하면서 군과 민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고 하면 백성들 모두가 감격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미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외적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멸망시킬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일이 외적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듣기 편한 말을 선택했던 선조는 경성을 비우고 평영성으로 옮겨 뚜렷한 대책은 없이 명나라 원군이 오기만을 고대하던 터였는데요. 이즈음 임진강을 방비하던 병사들이 외적의 전투에서 다시 패배해 선조와 임금을 호종하는 신료들은 더욱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김성일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진 대부분을 북진하게 한 왜군은 후방에 소규모 병력만을 남겨두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란 초기 관군과 조정에서 임명한 장수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몸을 숨겨 달아난 것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중 경상남도 의령 출신인 곽재우는 임진왜란 발바로 11일째 되는 날인 4월 24일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왜적들이 정암전을 건너 호남으로 가지 못한 것이 곽재우의 활약 때문이라고 사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방하고 직선적인 성격이 곽재우는 자신의 공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오포해전 이후 전라 좌수영에 있는 여수에 돌아와 있던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함께 왜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29일 그에 앞서 옹균으로부터 사천에 적선이 출몰했다는 연락을 받고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는 뒤따를 것을 알리고 휘하 장수들과 함께 새벽에 출발하여 왜적의 배들을 수장하기 위해 노령 앞바다에서 다시 옹균과 합류합니다. 노령 앞바다는 여수에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왜적이 이제는 서해상으로 북상하기 위한 침투로를 찾아 차츰 남해를 통해 서쪽으로 활동 방향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천 해안에 왜적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얻은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사천으로 향했는데요. 도중에 왜군의 척후선 한 척을 발견해 수정하고 사천 포구에 이르니 해안을 따라 적선 12척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왜적은 바로 이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물때가 썰물이어서 아군의 판옥선과 같은 큰 배는 해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순신이 말합니다. 우리가 퇴각하는 척하면 적이 반드시 배에 올라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적선을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어 큰 배로 일시에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곧바로 배를 돌려 채 1리를 가지 않았는데 과연 적들이 배에 올라 추격해 오는 듯 했지만 그를 쫓던 적선들이 바다 가운데로 나오지는 않는 채 서로 대치하는 시간이 흐르다 불대가 밀물로 바뀌자 이동의 장애가 사라지면서 이순신은 돌격선인 거북선 2척을 앞서게 하고 전 한 선을 전진하게 하면서 일제히 화포 공격을 가하게 합니다. 그 기세에 제압당한 왜적은 포고 쪽으로 밀려가다 일부는 파괴되어 침몰하고 나머지는 배를 버리고 상륙하여 도망하였는데요.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은 자들을 제외하고도 추적하여 목벤 자도 수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날 포구에 있던 왜선 12척 중 10척이 바다에 바치는 재물이 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왜적이 버리고 도망한 배 중 2척을 해안에 그대로 남겨놓고 함대를 사천만 잇고 모자랑포로 이동하게 한 후 왜선 2척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육지로 도망하는 왜적이 민가에 끼칠 해를 염려해 남겨놓은 2척의 배에 다시 승선해 바다로 도망하기를 유인한 것이었는데요. 2월 2일 새벽이 되어 그 사이 배에 올라 도망하던 왜선 2척도 모두 수장해 버립니다. 사천해전에서 왜적들과 근접 전투를 벌인 이순신은 이날 조총에서 발사된 철환이 왼쪽 어깨를 지나 등을 관통하는 부상을 당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진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부상이 중상으로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갑옷을 입고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진물이 흘러내려 1년 이상의 시간을 고생해야 했는데,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제 전투의 모습을 드러내 해상 전투에서의 그 가치를 크게 돋보이게 됩니다.